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와,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중들은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해방을 앞두고는 8.15 특집으로 오늘은 정운현 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청산되지 않는 친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저는 사실 이 긴 명칭보다 오마이뉴스 전 편집국장으로 기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마 이 스튜디오에는 처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여기는 처음 왔죠. 네. 이 이사를 언제 왔죠? 2007년 12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일주일 뒤에 저희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여기 올 때 5년만 살기로 했었는데 계속 길어지네요. 근데 여기 지금 생활하기가 어때? 편리해요? 불편해요? 뭐 그 교통은 가히 편하지 않습니다. 뭐 전철이 멀어가지고요. 지하철 타고 또 마을버스를 그러게요. 타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긴 모양인데 그 전까지는 걸어서 오거나 아이고. 아니면 또 버스를 갈아타고 오거나 뭐 이렇죠. 나도 오늘 오면서 사실 교통이 좀 불편했어요. 예. 근데 왜 일로 왔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어쨌든 주변에 뭐 방송 예. 관련 업체들이 저희하고는 많이 모여 아무런 있다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로 왔어요? 아마 그때 뭐 여기가 임대료가 쌌던 것 같아요. 그 광화문보다는 글쎄. 저희가 이제 오마이뉴스가 광화문에 광화문 있었는데 시절이 참 좋았죠. 예, 광화문 시절은 정말 취재하기도 좋고 그러게. 예, 그때는 재미도 많았는데 우리는 저녁 먹고 나가서 산바하고 오는 길에 네. 광화문 광장에 집회하는 거 구경하고 둘러보고 와서 그 분위기로 기사 쓰고 기사도 쓰고 나는 데스킹도 하고. 예. 근데 그죠? 그랬습니다. 그랬죠. 사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자, 우리 그건 사사로운 얘기니까 그 정도만 합시다. 이런 사사로운 얘기에 청취자들은 재미를 느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진짜로 네. 그때 특히 2002년 대표적으로 효순이 미선이 사건부터 네. 그애가 아주 여름부터 뜨거웠죠. 대선까지. 네. 그때 저는 그때 국장이었습니다만은 후배들 나가서 뭐 오후부터 나가서 취재를 하면은 네. 나하고 김병기 사회부장하고는 저녁을 그쪽에서 먹고 네. 오면서 둘러보면 저녁 먹고 오면서 광화문 너구리 나가서 네. 집회 분위기를 대충 보고
그런 감을 네. 느끼면서 후배들은 또 거기서 기사를 부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어디 뭐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다. 네. 또 문 열어놓으면은 미 대사관 앞에서 함성 소리가 다 들려요. 맞아요. 옛날에 광화문이 오마이뉴스 그랬습니다. 광화문 시절에는 예. 그래서 그냥 안에서 데스킹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데스킹하는 기분을 들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늘 후배들과 전화로 기사를 부르고 받았지만은 뭐 거의 뭐 지금처럼 이렇게 섬 속에서 활자만 보고 데스킹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 열어놓으면은 뭐 모든 소리가 다 들리고 네. 뭐 심지어 그냥 웅성웅성 소리가 아니라 네. 마이크로 그 구호소 내용까지 맞아요. 워딩이 다 들렸으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 취재 환경이었습니까? 지금은 상암동 문도 안 열리지만 예. 바깥에는 주로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하는 장면을 그런데 상암동에서는 볼 수 하나 있습니다. 더 뭐 사적으로 덧붙이자면요. 우리는 즉 오마이뉴스는 그렇게 귀를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취재했는데 네. 바로 인근에 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비중 있게 보도한 내용들이 또 의미 있는 집회들이었죠. 네. 근데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는 우선 첫째 기사가 실리지 않더라고요. 네. 대다수가.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마지막 집회 같은 경우는 30만 명이 왔습니다. 네. 근데 제 기억으로 그 다음 날짜에 조선일보는 한 줄도 기사가 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은 2004년 5월 모시에 그 광화문에서 30만이 당시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하는 30만 인파가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신문은 그래서 당대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당대의 거울이자. 예.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는 조선일보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가지면서 오늘 친일파 친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엊그제 미디어오늘 기사 보니까 네. 연평해전은 그렇게 띄우던 조선일보가 한 줄도 안 암살은 써요. 아마 한 건 보도했다고 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최동훈 감독 예.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한 건이 아니라 아마 두세 건 했다고 칩시다. 네. 과연 연평해전만큼 물론 연평해전도 영화도 영화지만 또 그 나름의 의의 같은 걸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대로 또 비중 있게 보도하고 관심 있게 보도한다면은 지금 국민들이 무슨 흥미와 함께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쫓는 것이 언론이라면 그렇습니다. 암살이 저거 사주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라는 걸 둘째치더라도 네. 암살이 왜 독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지금 800만 돌파했죠? 아닙니다. 1000만을 눈앞에 두고 그래요? 어제 9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지난 7월 22일 날 예. 개봉했습니다. 네. 아직 한 달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이 새로운 영화들이 기록을 깨가는데 이걸 독자들에게 또 그대로 분석해서 의미와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언론의 본연이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집에 단맛이면 삼키고 조금 쓰다 싶으면은 외면해버리고 오마이뉴스도 그래요 혹시? 연평해전 아닙니다. 보도했습니까? 연평해전 보도했죠. 예. 보도해야 됩니다. 네. 국제시장 보도했습니까? 국제시장도 보도했죠. 보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오마이뉴스는 굉장히 영화를 사랑하는 매체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뭐 오마이스타가 있어서 더 좀 예. 이제는 관심도 많아졌겠지만 어쨌든 그 매체가 좋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매체 기자나 편집장이 기호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매체를 보는 독자들이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냐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독자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네. 조선일보도 만약 예를 독자가 들어서 힘듭니다. 예. 조선일보 전 독자들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를 구독을 중단한다. 종이신문이든 인터넷신문이든 아마 조선일보 사장이야 전 임직원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꿇어엎드려서 빌 겁니다. 봐달라고.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독자가 없는데 독자가 없는 신문이 어디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환자가 없는 병원이 어디 있으면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예. 많이 갑자기 하고 열받으셨어요. 열받았어요. 조선일보 얘기하다가 열받았어요. 조선일보 얘기하면 열받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예, 아마 제가 그 기억하는 정은영 국장님은 언론인이기도 하지만 역사학자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호해를 다 가지고 이 호해 맞나? 이거 맞나? 그 별도의 그 저장 공간까지 그 일종의 박물관 같은
거를 따로 하실 정도로 그 기록에 정도는 예? 과한 표현이겠지만은요. 그러지 어제 무슨 않았나요? 영화부터 얘기하죠. 네.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짬이 나면 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걸 안 보니까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심을 하고 일부러 가서 며칠 가서 봤습니다. 네. 봤는데 첫째 재미있었어요. 예. 저도 그냥 영화를 뭐 절개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틈나면 봐야 될 영화는 다 보는 사람인데요. 재미있었고 두 번째 어떻게 딱딱한 주제를 저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했을까 하는 네. 그런 테크닉이랄까요? 발상에 또 한번 놀라웠고요. 음. 그러면서도 답답하고 침울했던 것은 왜 저게 영화 속에서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현실에서는 예. 전혀 반대. 일제 때 물론 친일파들을 처단한 우리 애국 청년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완용이가 칼에 찔려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목숨을 건졌죠. 몇몇 또 그런 이완용급의 수계급 친일파들이 그런 공격을 당했고요. 네. 또 뭐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안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친일 대표적으로 지방의 그런 그 유지라고 할까? 네. 유지도 좋은 말이에요. 네. 토들, 토호. 토들이 또 뭐 애국 청년들에게 뭐 총이나 칼에 맞아 죽은 예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 다물단, 중국 북경에서 1923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다물단의 청년들이 당시 김달하라고 하는 네. 밀정, 네. 조선 밀정을 또 처단해서 처단한 사례도 있죠. 뭐 그런 이런 사례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근데 이번 암살은 소설로 치면 저는 팩션이 아닌가. 팩트 플러스 픽션을 네. 팩션이라고 합니다. 네. 즉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뭐 김원봉이나 김구 선생 같은 실존했던 인물들이 등장하고 네. 그러나 그들이 펼치는 그 전개 드라마는 또 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는 영화를 보는 이들한테는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적절히 헷갈려할 정도로 그런 기교를 부려가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가상인물만 나오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이야 할 텐데 네. 어쨌든 김구 선생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안경도 동그란 거 쓰고 그죠? 예. 또 그다음에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없는- 많지는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워낙 해방 후에 북으로 올라갔고 또 남에서 그에 대한 월북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네. 또 일각에서는 또 뭐 사회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들과 묶어서 도매금으로 예. 폄훼한 경향도 있고 예. 그래서 김원봉에 대해서는 저 누굽니까 체게바라 체게바라? 쿠바의 체게바라를 알면서 네. 체게바라와 같은 그런 근대 인물을 알면서 예. 물론 우리 약산도 근대 인물이지만은 네. 이런 한국의 체게바라와 같은 이런 김약산 약산 김원봉을 모른다는 것은 그 부인 박차정 여사까지 네. 부부가 같이 운동을 애국투쟁을 했죠. 이런 분들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네.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어떤지 메시지가 일반인들 눈높이에서 네. 흥미 속에서 재미있게 보면서도 잊지 마 하는 곳곳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네, 네, 네. 마지막에 영화관을 나설 때는 뭔가 뭉클하고 또 적절히 씁쓸하고 네. 답답하고 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그 초라한 비감한 제가 이제 쓴 글의 마지막 글은 비감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네. 이런 비감한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영화 한 편이 우리 국사 교과서 뭐 3년을 가르치는 것보다 때로는 훨씬 훨씬 더 낫다. 나은 측면도 있다. 네. 뭐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이 있겠지만 영화에 보면 친일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여럿 다양한 나오죠.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정재에서부터. 이정재 네. 그러니까 뭐 친일 경찰 그리고 또 친일 기업가 네. 뭐 이렇게 돈만 생각하는 대표적으로. 거죠. 예, 강인국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제 일제 시대 때 그런 저는 그 강인국이라는 모델이 혹시 조선일보 사주로 얘기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인물이 정말 있었습니까? 이거 말고요. 예. 최근에 그 저도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그 강인국 이경희 씨가 분한 강인국을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로 네. 지칭해 쓴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지칭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방응모 우리가 이제 광산에서 돈 번 조선 네. 일제 시대 때 대표적인
떼돈번 졸부입니다. 하루아침 부자가 됐어요. 예. 전통 부자가 아니에요. 예. 대표적으로 방흥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최창학이라고 하는 네, 최창학. 최창학. 예. 지금 경교장. 어. 그 경교장이 원래 최창학이 별장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해방 후에 백범 선생이 돌아오니까 이제 내놓은 자기 거군요. 지원제가 있으니까 예. 그걸 바친 거죠. 그 경교장 주인이 최창학인데 네. 그 두 사람이 일제 때 대표적인 광산 거부죠. 음. 둘 다 또 친일파고 네. 그렇게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강인국이가 박흥식이 좀 투영됐다. 아, 박흥식 대표적인 일제 때 친일 기업이죠. 음. 박흥식은 80년대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네. 박흥식은 지금 종로 3과 그 탁골공원이 아니고 보신각 앞에 있는 그 지금은 특정 기업이 들어가 있죠만 옛날에 그게 화신백화점. 네. 그게 바로 화신백화점이 박흥식 건물 아닙니까? 아. 화신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화신백화점 기억나요? 네, 화신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지금 무슨 은행 건물인가 있죠? 네. 그 저 뭐 무슨 은행 맞은편에 있는 거 네. 그게 옛날에 종로 경찰서 자리입니다. 아, 요 인사동에 안국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안국 그러니까 저 보신각 대각선 편에 있는 네, 거. 네. 그죠? 보신각 대각선 편에 있는 거, 그 조계사 가는 쪽 왼쪽에 네, 있는 네, 거. 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이제 건물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예. 옛날에 한테 잠시 국세청이 들어있으면 국세청 건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뭐 삼성 계열사가 됐을 텐데 네. 그게 옛날에 화신 자리죠. 화신백화점. 자리죠.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였죠. 그 당시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있었고 5층에는 아주 멋진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나 오늘 화신의 5층에서 냉면 먹었다. 이게 아주 자랑이었어요.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예. 아주 그야말로 신사숙녀 또는 아주 뭐 그야말로 돈깨나 있고 네. 폼깨나 잡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여름에 냉면 먹는. 그 영화에 보면은 미츠코시 백화점? 뭐 미쓰고시는 네. 지금 어디냐면은 저기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아. 남대문로에 있는 그게 미쓰고시 백화점입니다. 신세계가 미츠코시 백화점이었나요? 바로 그렇죠. 미쓰고시가 한자로는 삼월, 네. 석삼자, 추월한다 할 때 월자. 네. 아, 그래서 3월 백화점. 3월 백화점. 우리 표현으로 하면 3월 백화점. 그렇군요. 3월 백화점, 경성지점, 서울지점. 아. 그러니까 일본의 3월 백화점 본점이 있고 미쓰고시 백화점. 예. 지금 그 자리는 미쓰고시 백화점, 경성지점, 경성 일제 때 서울이란 말이잖아요. 서울 지점 자리인데 그 건물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건물, 일부. 근데 고 근대 건물이 그대로 있죠. 그 건물 예. 그 건물은 아마 좋든 나쁘든 근대 건물 유적이어서 네. 함부로 헐지 못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근대사 산책, 일제시대 산책하는 김에 한번 서울 시내 투어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제가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옛날에 해방 50주년 때 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95년이죠. 그때 제가 서울 시내 일제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책을 내면서 제가 이런 서울 시대에 있는 뭐 건물, 네. 그다음에 각종 시설, 그런 일제의 잔재 네. 한번 제가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예. 지금 얘기가 엉뚱한 데로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그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막 얘기할까요, 그러면? 예, 신문에서도 잘 보도를 안 해주는 건데요. 장윤선의 팟짱. 궁금했던 게 이 강인국 모델 그리고 이제 염석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반민특위 재판이었어요. 예. 갑자기 막 그 저고리를 풀어헤치면서 나는 민족을 위해서 예. 뭐 일제시대 때 총도 맞았고 뭐 칼자국도 있고 글쎄. 내가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시대에 그 겹치는 인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나는 많죠. 친일을 하지 않았다. 예.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다 드러내 보면 그는 친일파였던. 그 강인국이도 예.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해서 했다, 기업을 위해서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가난한 국민들을 예. 먹여 살리려고. 대표적으로 그게 친일파들이 자기 변호 옹호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전 국민을 친일파시킵니다. 또 때로는 나만 친일파했냐. 그 시대 세금 내고 창시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거 안 한 사람은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냐. 망명하지 않으면. 전 국민을 친일파로 만들어서 그 안에 숨습니다. 전 국민에게 흰옷을 다 입혀요. 네. 나도 흰옷을 입으면 나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런 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라도 그 시대에 친일하지
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심지어는 희생했다고 강변하는 궤변론자들도 있고요. 아, 희생당했다고. 예, 희생당했다고. 그나마 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궤변론자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강인국처럼 나라를 위해서 했다. 네. 또는 이웃을 위해서 했다. 예를 들어 김말란 같은 경우에도 일제 때 친일한 것을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 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가장 비참한 변명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 누군가 한 얘기입니까? 그 해방이 그리 빨리 올 줄 몰랐다. 그게 강인국이 아니고 그게 아니요, 그게 바로 이제 염석진. 염석진 얘기죠. 해방이 될 줄 네, 몰랐다. 그게 바로 그 멘트는 최동훈 감독이 바로 미당 서정주의 멘트를 활용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당 서정주가 90년대 네.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해방이 빨리 올 줄 몰랐다. 자기는 한 70년, 80년, 100년 뒤에 올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한 5년 뒤에 해방이 온다는 걸 알았다면은 일제 말기에 변절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자 중일 전쟁 37년 중일 전쟁에서 일본 졌죠. 네. 31년 만주 사변에서 졌죠. 37년 중일 전쟁에 졌죠. 그다음에 41년 태평양 전쟁에서 벌써 하와이 태평양을 건너가서 하와이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부터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할 때 벌써 그때 조선의 나약한 지식인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일본한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 이전에는 많이 버텨왔다고. 네. 대표적으로 중일 전쟁 때부터 37년 이후로 네. 조선 동아가 친일로 변절한 것도 대표적으로. 네.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예. 중일 전쟁 이후부터 바로 조선 동아도 일본군을 아군 황군이라고 합니다. 예. 황군. 자기들 지면에 나와 있으니까 뭐. 네. 언론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지식인 사회에서도 서서히 변절해가지고 네. 40년대 들어서 41년 들어서 태평양 전쟁 일제는 네.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죠. 네. 대동아 전쟁은 대동아 공영권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동아를 더 넓혀서 심지어 인도 차이나까지 네. 말레이시아 동아시아를. 반도 예. 다 넓혀서 남양군도까지 그래서 네. 대동아예요. 예. 원래 동아는 이런 동북아 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뭐 대만 요 정도까지가 동북아 동아였는데 저 밑에 인도까지 이제 해서 네. 대동아 공영권. 공영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번영하자. 네. 근데 그 시절에 일본과 다 같이 번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궤변 속에서 일으킨 게 그들은 대동아 전쟁. 네. 정확한 표현은 태평양 전쟁. 그렇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완장 엎드리기 시작했죠. 납작. 그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변절하고 네. 친일로 가고 기회주의적으로 그나마 이래 눈치를 보던 사람들도 납작 엎드리고 정말 그래서 40년 이후에 국내에서 친일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힘들게 자기를 버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 중에서는 낙향해 버립니다. 네. 어디 벽돌 공장에 가서 뭐 그냥 임부로 일을 하거나 네. 몸을 숨기거나 네. 또 아주 시골에 가서 네. 농사를 짓거나 이제 서울에 아예 있지 않는 거죠. 네. 서울에 있으면 어쨌든 불러내니까. 네. 그래서 정말 해외에 차라리 망명을 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국내보다는 상황이 조금 덜해요. 네. 뭐 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일제로부터 압박이나 회유 같은 것은. 네. 그러나 서울이나 이런 최소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늘 와서 순사가 오죠. 헌병이 오죠. 밀정이 오죠. 동네 뭐 구장이 오죠. 반장이 오죠. 그러니까 그걸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회유와 압박과 탄압을 받았으니까 정말 그런 분들에게는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네. 일제 말기까지 자기를 지킨 분들은 네. 정말 경의를 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그분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소수의 기록이 있을 뿐이고 그것을 정말 우리 역사가 제대로 존중하고 추앙하고 해야 될 역사인데 오히려 이게 반대가 됐어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 기사가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던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더니 현실이 그랬다. 실제로 여전히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은 빈곤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 참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해방의 기쁨이 있는데 여전히 70년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이분들의 삶은 이렇게 고단하구나. 우리 역사는 왜 이럴까 이런 근본적인 회의가 좀 들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힘 빠진 얘기를 자꾸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왜 우리가 박완서 선생이 오만과 망상에서 네.
뭐는 뭐를 낳고 뭐는 뭐를 낳고 뭐는 뭐를 낳고 친일파는 부동산 투기자를 낳고 부동산 투기자는 또 뭐 악덕 기업인을 낳고 뭐 이러다가 독립군은 뭐 도배쟁이를 낳고 도배쟁이는 뭐 나도 갑자기 그 워딩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완전 정반대로 극대칭이 되는 이 얘기를 언제부터 우리가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권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에서는 과거사 청산도 하고 네. 또 과거사 청산의 한 갈래로서 친일파 청산도 했죠. 네. 그 10년간으로는 저는 부족했다고 봐요. 이어서 들어오는 두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네. 역사를 거꾸로 뒤집고 네.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네. 군사 독재 또는 그 친일 세력들을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그거는 그대로 또 투표도 하고 네. 암살은 암살대로 보고 괜찮다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도대체. 네. 제발 이율 배반적인 일배반적이죠. 상황이네요. 두 얼굴이죠. 네. 우리가 우리가 이런 민족사회 문제 독립운동가 후예들이 그렇게 가장 큰 이유는 못 배운 이유입니다. 개천에서 욕나는 것은 교육이에요. 네. 얼굴 팔아먹고 개천에 욕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두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독립운동가 후예들이 우선 자 특히 외국에서 활동하던 분들 국내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감옥에 있거나 또 쫓겨다니면서 집안 돌보지 못하니까 집안은 피폐해지고 네. 근데 어떻게 학교를 제대로 지나가며 유학을 어떻게 가며 그래 학교를 못 갔거나 뭐 배움이 짧거나 네. 가지 못했거나 또 안 그러면 제대로 된 학교를 가지 못했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하고 네. 똑같은 처지를 한다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할 필요 없어요. 음. 해서는 안 돼요. 음. 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꼭 할 수 있는.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는 한 10대에 걸쳐서 국립대학 입학 무료. 네.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 후예들 한 5대까지는 네. 뭐라 그럴까요? 등록금 무료. 뭐, 국립대 무료라니까 네. 국립대를 다 보내주고 네. 지금 독립운동가 후예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나면요 한 명도 없어져요. 지금 네. 광복회는 네. 생존 애국지사나 그 후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물론 후예들이 10대, 20대 후손도 나오겠지만은 네. 연금 받는 후예 지금 지금 애국지사 후예들 중에서 연금은 해방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1대, 네. 해방 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2대 손자까지 받아요. 네. 이거 앞으로 2, 30년 이내에 다 줄 거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다음부터는 광복교 회원이 없어요. 예. 다 줄 거 없으니까. 지금도 좀 소수 아닌가요? 지금도 많이 줄었죠 이제.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호적상에서 족보상에서 애국지사 후손을 냈지만은 네. 국가에서 연금이나 이런 혜택을 주는 애국지사는 없어져 대상자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런 지경까지 그런 갈 수 지금 가는 있다. 거죠. 왜 예. 현 제도가 몇 대까지로 자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네. 진짜 부러워할 정도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꼭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를 가슴 속으로는 통감하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않아요. 평소에 내가 가졌던 이런 독립운동가 후예들 그들의 후손들을 보살피는 것은 물론 공적 심사도 다시 해야 돼요.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에서부터. 네. 부자가 같이 운동을 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후기가 똑같은 인다는 게 말이 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 민주정부 10년 동안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장님께서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 때 필생의 업을 위해서 떠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그렇죠. 있었는데요. 제가 국장을 하다가 돌연 떠났죠. 예, 그래서 많은 후배들을 충격 속에 빠뜨렸었는데 자,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한계가 있었죠. 있었죠. 예. 성과는 민정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 낸 것은 그건 그 나름의 성과가 있습니다. 네. 그건 상대적으로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1급부터 있다면은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한 3급이나 4급까지 했다 그러면은 내가 몸담았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이건 국가기관입니다. 네.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좀 격이 좀 수준이 좀 높았어요. 네. 기준이 좀 높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2급 이상을 했다든지 네. 예를 들자면 예, 예. 이렇게 했는데 1066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는데요. 네. 이 1066명은 국가 공인 친일파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공인 친일파. 예. 관보에 이들의 행적을 다 실었습니다. 관보에. 관보에. 예. 관보가 그냥 보통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잖아요. 예. 관보에 실었으니까 그 속에는 방흥모와 김성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흥모, 김성수. 예. 그 방흥모는 최종 적고 소송에서 제가 듣기로 동아일보 김성수는 지금 재판부가 6번째 바뀌도록 재판부가 지금 김성수 후손이 낸 네. 김성수 후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지금 동아일보 사장이에요. 김재호. 김재호. 예. 김성수의 정손자입니까? 손자입니까? 그 사람이 낸 인천 김성수의 친일 반민족 행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네. 얼마 전에 한겨레 기사 보니까 지금 그거 재판장 그냥 자료만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뭐하는 인간들이야. 그걸 판단을 못하는 놈들이 판사는 어떻게 했어 도대체. 예. 6번째 재판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미루는 거죠. 미루는 거 이게 동아일보 압력을 넣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동아일보가 압력이 있지 예. 않고서야 그렇게 재판이 그렇지 않으면 뒤집히겠냐. 판사들이 알아서 완전히 발발 기거나 네. 정황상 볼 때 예. 내가 물증은 없어요. 네. 우리는 눈에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네.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네. 그렇듯이 내가 가서 그 재판장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네. 김재호한테 가서 너 압력 넣었냐라고 물어본 적은 없어요. 예. 확인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두 가지 행태가 있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1066명이라는 국가 공인 친일파를 친일파를 확인하셨고.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 인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많다 적다. 음. 뭐 그거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많다고 본 사람한테는 많을 수 있고 왜 네. 적다고 본 사람한테는 친일 인명사전 4,700명인데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따랐습니다. 음. 그럼 친일파가 4,700명이냐? 그건 아니에요. 47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예. 해방 직후에 나오는 초기에 반민특위에서 친일파 조사 대상으로 30만 명을 잡았습니다. 네. 당시에. 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음. 우리는 35년입니다. 네. 1905년부터 잡으면 40년이에요. 예.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41년부터 44년 늦게까지 네. 한 4년여예요. 4년여에 걸쳐. 4년여인데도 수십만 명을 음. 재판정에 세웠어요. 물론 그건 기간으로 볼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봐도 우리는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우리 보면 그 일테면 해방 정국에서 반민특위 재판 영화 암살에서도 나오는 장면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염석진 무죄가 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판사봉을 확 던져버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한 역사 제대로 그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거기에 이제 응축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왜 이렇게 다 뭐 잘 안 됐을까요? 역시 그게 뭐 방해 공작 이런 거였을까요? 반민특위는 처음 출발 때부터 절름발이로 출발했습니다. 온전한 다리를 띄고 서지 못했어요. 네. 이미 벌써 법이 제정 과정에서부터 음. 친일파들과 이승만 정권의 그 반발과 저항이 있었고 네. 1949년 1월 8일 날 네. 아까 그 박흥식 검거가 제1호입니다. 네. 그때부터 업무 개시를 시작해서 그해 49년 6월 6일 날 서울 시내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죠. 흔히 66 사건이라고 합니다. 66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인데 이래서 특위요원들을 경찰서 다 끌고 가고 네. 조사관들도 끌고 가고 네. 또 그들을 보호했던 특경대 요원들도 다 끌고 가고 반민특위가 손을 놔버렸어요. 참. 그러자 반민특위가 일어났었게 되자 또 그 국회에서는 반민법 개정 운동이 벌어지고 결국 법이 개정됩니다. 네. 이러면서 초기에 제1기 김상덕 위원장 체제가 다 물러납니다. 그리고 제2기는 한민당 계열에 있던 이인이 반민특위 2기로 가면서 네. 이미 그때부터 반민특위는 일을 중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이미 그때 그런 재판할 당시는 반민특위 2기 시절입니다. 네. 벌써 완전 메가리가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못한 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많은 수백, 수만, 수천, 수만 보기 나름은 수십만까지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친일파들 중에서 사형 선고는 딱 한 명입니다. 친일파 사형 선고가 네. 딱 한 명이었습니까? 딱한 명. 누구였습니까? 친일 경찰입니다. 경찰. 예, 대표적인 친일 경찰입니다. 네. 박흥식과 같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친일의 증거가 분명한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경미한 형을 받았거나 뭐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나 대부분은 증거 없다는 이유로 네. 무죄로 풀려나서
반민특위가 당시 우리 민족의 그런 염원을 해소해 주는 데는 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네. 그거는 전적으로 이승만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권 예. 때문이다. 그래도 좀 노무현 정부 때 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과거의 잘못들을 조금 다 좀 끄집어내서 했더라면 좀 일견 시원해질, 당시에 반민특위 재판은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역사가 좀 그것을 판명했다 이렇게 좀 남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한계도 있었죠, 위원회 활동에. 제2의 반민특위라고 불렸죠. 네,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그렇게 네. 표현했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네. 목적도 같고 국가기관이고. 네. 근데 이제 한계도 없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제가 보기에는 자료의 부족입니다. 자료 부족, 예. 증거 불충분, 예. 자료 부족.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예. 그런 자료 남아 있는 것이 있다고 치지만 대표적인 경우로 박정희 같은 경우도 대상도 되고요. 소위 네. 이상이니까 박정희 소위. 해방 당시 중이었습니다. 네. 법에 의하면. 근데 한 예로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죽이기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박정희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중국 당원관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하는 중국의 국가기록원입니다. 당원관은. 네. 또 그리고 그래서 현지도 조사하다고 했지만은 예. 자료가 있다고는 하는데 네. 공개하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예. 또 국내에 이미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멸실된 것도 있고 예. 감춰진 것들도 있고 자료 부족이 하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구성돼 있고 그 위원들이 여야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됐었는데 네. 거기서도 정치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네. A라는 인물을 순수하게 친일 행적으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 또 이 안에는 이데올로기나 지역이나 또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친일 문제에 대해서도 네. 보수와 진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예. 이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투영돼 가지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네.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증거도 증거였지만 여야 간에 이제 친일 청산에 대한 합의가 분명히 됐었다면 제대로 된 좀 친일 청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좀 스스로 정치권이 잃어버린 게 아쉽죠. 아닌가 이런 언젠가 생각이 드네요. 기회가 온다면은 제3의 반민특위가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제3의 반민특위를 통해서라도 예.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해야 해야죠.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물론이죠.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가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 발언을 해서 국민적으로 아주 그냥 왕짜증 그러게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심지어 천황폐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썼어요. 저도 봤어요. 예. 뭐 그걸로서는 천황폐하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하고 기쁘고 그랬던 모양이죠 아마?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거부감 있는 용어를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아버지에 의해서 대를 이어서 뭐 충성을 하려는 건가요? 아니 박근영 씨는 지금 대통령 동생이라는 거에 무슨 뭐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있어요? 사회적 자격은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뉴스에 인물이 되고 왜 그의 발언이 이슈가 돼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네. 아니 그리고 뭐 얘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네. 뭐 입이 뚫렸으니 말하는 건 자유라 치지만은 뭐 알고 얘기를 해야죠 제대로. 예, 그렇게요. 무슨 그게 위안부 여사님은 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또. 위안부 여사님이라는 표현을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위안부 할머니라 해도 할머니라고 하든. 할머니 그건 비칭 아닙니다. 네. 그분은 지금 할머니도 연세니까. 예, 연세가 난 많으시죠. 위안부 여사님이라 두고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위안부 한 것을 잘했다는 것인지 표현이 예. 아니 야스쿠니 신사 가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한 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네. 우리 한국인 희생자들이 묻혀 있다는 합사되어 있다는 네. 그걸 가서 한마디 가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네. 깨우쳐 주는 것도 못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영 씨의 이번 발언을 통해 본다면은 네.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번 발언만 놓고 본다면. 박근영 씨의 발언을 예. 놓고 볼 때 예. 이분의 국적이 의심이 된다. 의심된다라고 예. 발언을 보면 그렇다는 예, 얘기죠. 예. 실제로 안 그런지 잘은 모르겠으면 상당히 일본적 시각에서 대통령이 이름 불러다가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 동생이 그랬으면은 네. 나라 망신 시켰잖아요. 예.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 동생이면은 가서 역시 참 한국의 대통령 동생답게 뭐 발언에 품위가 있다든지 네. 뭐 격조가 있다든지 유식하다든지 해서 일본 국민들이 한국 대통령 참 좋겠네 저런 동생을 둬서 이런 말을 들어야지. 네. 도대체 뭔 짓거리야 도대체. 그러게요. 저도 참 보면서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고 청와대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일까. 어찌 그리 삼형제는 똑같아요 다들. 네. 그리고 특히 또 왜 광복절을 앞두고 이렇게 망언을 해서 국민적으로 모르겠죠. 일본에서는 일본 매체들은 이 사람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딱 그걸 활용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든 그러면은 공적인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언니가 예. 일국의 대통령이면은 은행을 조심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조심했어야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그런 비판을 받아봤다는 니코니코라는 사이트는 또 어떤 데인지 모르겠어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매체에 가서 인터뷰를 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네, 그런데. 그러게요. 그런데 그 앞서 친일 행적, 친일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영화 속에서는 뭐 그분들이 다 이렇게 암살의 형태로 뭐 이렇게 예. 유명을 달리하지만 현실에서는 친일파의 후예들이 또 친일파의 자손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살죠. 경제 권력, 예. 정치 권력, 또 사회문화 권력, 언론 또 권력. 언론 권력 다 권력자들이에요. 행세하는 권력자들. 특히 사학 권력. 그렇죠.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하고 덜 유명하고 떠나서 뭐 이름을 알려질 만한 대학의 설립자들은 한 7, 80%는 다 일제 때 친일파들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연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전부 그런 사학 권력들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예, 그런데 무엇보다 다음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하면 늘 1위를 하는 김무성 대표 아버지도 친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이 교과서를 그 국정 교과서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과거에 아버지의 친일 행태가 좀 삭제되거나 변형되거나 왜곡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고로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는 김용주라는 네. 사람입니다. 일제 때는 도의원, 지금도 도의원이 있죠. 예.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90년대부터 도입된 걸로 알고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일제 때는 심지어 면의원까지 있었습니다. 면의원. 예전요. 이게 이제 일제 때 왜냐하면은 조선인들에게 자치를 해주겠다 하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대표적인 이런 사이비 민족주의자들 중에 하나가 자치론입니다. 총독부 정치 체제 하에서 네.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거는 힘들고 그냥 총독 정치 인정하고 네. 그 밑에서 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잘자. 이미 이거는 일본하고는 일제하고는 싸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김성수 같은 이런 세력들이 이런 자치론, 네. 뭐 실력 양성론, 네. 이따 변질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제 때 벌써 이런 근데 이제 일제 때도 관선도 의원이 있었고 민선이 같이 있었습니다. 네. 친일파들은 어떤 사람은 2번, 3번, 4번씩 하기도 했어요. 예. 관선 2번, 민선 2번 다 하기도 하고 임기가 3년이었습니다. 몇 그때도 친일 도의원, 부의원 네. 일제 때 시위를 부라고 했습니다. 아, 서울 경성 부라고 했거든요. 예. 그때는 부의원이라고 하죠. 지금 시의원이죠. 음. 도의원, 부의원, 군의원, 면의원. 네. 그러니까 도의원, 부의원 같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도의원, 시의원을 관선도 하다가 시의원도 민선도 하다가 그걸로 해서 한 20년간 먹고 산 놈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직업적 친일파라고 합니다. 직업적 친일파. 직업적 친일파. 예. 몇 놈이 또 있습니다. 예. 김무성 아버지는 이런 이제 도의원 출신이죠. 도의원은 일제 때 도의원을 지낸 사람들은 해방 후 반민특위에서 규정한 반민법에는 친일파에 들어갑니다. 반민특위에서는 잡혀갔어야 돼요. 네. 2급의 인사들은 네. 도의원, 도회, 부회 의원들은 출신들은 반민법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제2의 반민특위 참여정부 시절 친일 규명위에서는 자격은 안 됩니다. 아마 그래서 1066명에는 김용주는 빠져 있습니다. 아. 참고로 그런 인물임을 확인하고요. 네. 그런 공인으로서의 행적으로서 이런
직위로서의 친일 행위가 있고 네. 또 이번에 한겨레 보도에서도 또 그 앞서서도 매일신보 기사 같은 데 자세히 네. 보도됐지만은 네. 뭐 상당히 1급 수준에 가까운 그런 친일 발언 또는 기고 네. 이런 걸로 봐서 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준은 친일파로 보는 것이 가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들여야 된다면은 네. 그 매일신문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예, 뚜렷한 내용을 보면 물증이죠. 예, 그렇죠. 친일파로 보는데 크게 이견이 없어요. 네. 예. 얼마 전에 국회에서 암살 시사회 할 때 김무성 대표가 만세삼창을 했죠. 만세삼창하는데 자 한편으로는 국정교과서 추진하고 그 국정교과서에서 이승만을 이제 제대로 대우해드려야 될 때가 왔다고 주장하고 그 가서 친일파 처단하는 암살 영화에 가서는 만세삼창하고 그게 또 김을동 씨를 또 김을동 씨가 따라갔는지 김을동 씨 최고위원이니까 같이 갈 수 있겠죠. 예. 예. 저는 이걸 보고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애국 선열들을 농락하고 있다. 농락하고 있다. 예. 마치 해방 후에 친일파들이 독립유공자를 심사했습니다. 친일파가 독립유공자들을 그렇죠. 심사했다. 심사위원 중에 친일파들이 있었어요. 예. 3.1절 8.15 되면은 네. 단상에서 박정희가 네. 단하에 있는 애국 그런 행사 때 독립유공자들을 초청하잖아요. 앞에 앉아서 앉혀놓고 박정희가 단상에서 훈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훈시 끝나고 나면은 그해 훈장만 한 사람들 목에다가 목에 훈장 걸어주면 박정희 앞에 고개 수그려서 절하고 이 짓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런 영화 보는 건 자유예요. 극장에 가서 보든지 뭐 다운받아 보든지. 근데 국회에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하는 것은 이거 지금 독립운동가들 희롱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예. 남들은 그렇게 보든 안 보든 간에 네.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다. 왜? 네. 자숙해야 된다. 예. 그의 아버지는 네. 그런 흠결이 있고 네. 그리고 과연 아버지가 흠결이 있더라도 네. 아버지의 흠결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쓰고 기록하는 일에 앞장선다면은 네.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인물이라면 그 와서 태극기 흔들어도 돼요. 하는 행동은 엉터리고 그 와서 태극기 흔들고 뭐하는 짓거리에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분 안에 다중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왜 하고 이런 걸 저럴 지적한 때는 사람이 저렇게 없어요. 하고. 예. 광복회는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도대체. 글쎄요. 광복회가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 기자회견 보셨나요? 봤죠. 그 사람 보셨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이름은 한국인인데 말하는 거 보세요. 네. 어디 일본인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길가에서 인사동에서 길 묻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미 벌써 일본 롯데에 대한 국정 얘기할 거 없어요. 네. 한국말부터 바로 하러 가세요. 그러니까요. 그 어느 사람이 그걸 보고 한국인이라고 하겠어요. 자, 지분이 어떠니? 네. 몇 프로가 일본이니? 지주회사가 어디니? 그런 것은 국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해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관심이 있습니다. 재벌 기업의 성장 과정에 이 친일파들이 혹은 친일파의 기업들이 재벌로 성장한 것은 아니냐 이런 재벌 출신들 재벌 중에서 친일 기업들이 몇 개 있죠. 네. 대표적으로 두산. 그다음에 지금 삼양그룹. 인천 김용수의 동생 김현수가 사주인. 몇몇 기업들이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네. 친일 기업들이라는 거죠. 친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운 기업들이죠. 네. 기업들이고 어찌 보면 범 동아일보나 뭐 고려대학이나 이런 그 계열들도 기업으로 온다. 대학도 기업이죠. 좀 하는 짓거리 보면은 신문도 기업이고 네. 그들도 보면 뭐 친일 그룹이죠. 친일 기업이죠.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중동 다 친일파 후예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친일 기업들이죠. 따지고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기업을 창업한 것은 둘째고요. 박정희 시대에 많은 특혜를 받아가지고 네. 롯데백화점도 그때 세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 롯데백화점 그 자리는 일제 때 경성 부립도서관, 지금으로 치면 서울 시립도서관이 있던 요지의 요지입니다. 아, 롯데백화점이 있던 롯데백화점 자리가 원래 그 자리를 자리였다는 지금 거예요? 부장받아가지고 지금 해방 후에 네. 지금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예. 물론 롯데가 그걸 처음 분양받았는지 네.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분양받은 것을 다시 인수했는지 모르지만 자, 그 위치는 그런 요지라는 것입니다. 네. 롯데가 어제 신동빈 회장이 나와서 뭐 롯데 호텔을 뭐 상장하겠다.
뭐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뭐하다가 이제 와서 여당에서 지금 안 그래도 해킹 사건 물타기 하기 위해서 롯데 손보겠다고 하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던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제 완전히 쫄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하다가 이제 와서 제 친구 중에 롯데 임원이 있는데요. 네. 롯데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롯데가 월급이 제일 짭니다. 네. 지금 제게 5위라는 거나 최근에 알았어요. 네. 내가 내 상식이라면 네. 롯데처럼 큰 회사. 제조업이 아니고 네. 자 백화점 그다음에 롯데 저 아이들 노는데 네. 그다음에 롯데 제과 네. 뭐 롯데 쇼핑 네. 이런 거 그야말로 먹고 놀고 자고 쓰는 데 아닙니까? 예. 이런 유통 뭐 좋게 말해서 유통이지 먹고 노는 기업이라면은 제조업이 아닌 이런 기업이 건강한 사회라면 난 롯데가 한 재계 랭킹 한 20위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이건 나의 기준입니다. 물론. 네. 근데 5위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국적 불투명한 기업 이렇게 먹고 쓰는 기업이 재계 5위까지 올라오도록 우리나라 재계가 지금 엉터리라는 거죠. 네. 제조업이 다 무너지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재벌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서 친일파들의 개입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온갖 특혜죠. 특혜, 정치적인 특혜를 받아가지고 예,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운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게 뭐 전부 오늘의, 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만은 네, 오늘의 현실이라고 조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정치는 정치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또 그밖에 모든 그 사회 권력들이 전부 친일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뭐 1차 반민특위, 2차 반민특위, 또 3차 반민특위가 언제 될지 구성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이것이 청산되는 날이 올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문을 갖게 된 건 충분하고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 상황을 돌아본다면은 비관적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관은 비관을 낳고 비관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이거 그냥 제가 지어낸 그냥 적석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디 따온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해마다 3.1절 8.15 때 뭐 어디 또 공식 행사에서 순국 선열 애국지사 또는 민주열사 이런 분들에게 묵념도 하고 하는데 그건 뭐하랍니까? 그렇게 살려면은 그 자리 빼버려요 도대체. 차라리 그런 걸 하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대우각성을 해야죠. 들고 일어나야죠. 네. 그건 뭐 특정 정권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사에 대한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우리 후손들에 대한 앞날의 문제예요. 지 손가락 잘라야 됩니다. 진짜. 안중근 의사도 손가락 단지했고요. 또 여자 안중근이라 불리는 남자의 의사도 단지했습니다. 단지를 할 만할 때는 뭐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도 잘라야죠. 잘라야 될 만한 일이 발생했다면은 그런 각오 없이 우리가 늘 패배주의에 젖었어. 늘 후손들에게 그 또 어두운 그림자까지 대대로 물려주는 이런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끄러운 조상이 될 수는 없다. 안 되죠. 해방 70년에 부끄러운 조상의 자화상을 지금 그 씁쓸하게 되돌아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저는 이걸 비감하다고 어제 밤에 쓴 그래서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네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기업인 자본가들이 이 대를 물려서 사실상 주인 행세라는 세상입니다. 조지훈 선생이 쓴 지조론에 장사꾼들에게 좀 뭐 거칠게 표현하면 장사치. 저는 기업인들이 사실 옛날 시대로 치면 장사꾼들 아닙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면요. 물론 기업인 중에는 품격 있고 사회 모범이 되는 분들도 막 적지 않음을 인정합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대다수의 기업인들은 저는 장사치들이다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돈밖에 모르고 귀하게 쓸 줄도 모르는 행태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사치들한테는 지조라는 것을 또는 올바른 뜻을 기대할 것 없다. 그들은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팔다가 찬바람 불고 겨울에는 단팥죽 파는 사람들이다. 지금 기업인들이 최근에 와서 인문학을 강조합니다. 그들 인문학이라는 데 알지도 못해요. 인문학의 바탕을 둔 인재들이야만 차기 시대에 회사를 먹여 살리겠다는 정도까지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기업에서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자기들의
살아남기 위한 것이지 이 문학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촉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예. 지조도 없고 올바른 역사관도 없어요. 감히 얘기하건대 이 시대에 민중들이 깨어야 합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단재 신치호 선생의 말이 정말 이 시대에 와서 저는 와닿는 말이다. 네. 아, 그러네요. 정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좀 새겨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불이한 문제적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스스로 자기 검열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빨리 같습니다.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특정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재와 같은 이런 반민족적, 반역사적 이런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유승민이가 됐든 문재인이 됐든 또는 뭐 김 누굽니까 아까 김무성이 됐든 네. 박원순이 됐든 난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이런 몰 역사적인 몰 상식적인 반민족적인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도자 정권이 들어선다면 저는 인물에 관계없이 이제는 제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자, 일본이 우리 근로정신대랑 이런 분들 사과 안 하잖아요. 미국한테는 사과하잖아요. 네. 발톱의 때도 아닙니다. 일본은.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들한테는 한국은 발톱의 때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네. 우리가 그려놓고 우리가 스스로 위안부 할머니들 저렇게 대화하면서 일본에 요구해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 나간 놈들. 너희들이나 좀 제대로 해 녀석들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지금 거구 사관이 팽개치는 이 한국 사회를 일본의 거구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조선 땅에 우리 아류들이 활개치고 있다. 우리 똘마니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무엇을 일본에 요구하고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겠습니까? 네. 제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정말 참 이런 말하는 것도 저는 이제 하기 싫네요. 네. 이런 인터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앵무새가 돼버렸어요. 나와서 이런 얘기만 되풀이하는 게. 네. 그래서 마칩시다. 그러니까요. 분노의 한마디로 여기서 마칩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좀 보다 더 좀 즐겁고 재미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사 얘기를 하면 자꾸 울분이 넘쳐요. 우리 후대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불온한 역사를 좀 끝내고 단절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되풀이 반복. 정운현 국장님을 앵무새로 만드는 시절은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 얘기가 좀 거칠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